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테슬라 머스크 현타. 테슬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뒤에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장이 열리면서 급락했습니다. 8% 넘게 하락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가 예상된다.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테슬라 정말 혁신의 상징이고 또 주가에 관한 한 어떤 고난에도 어떤 암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람이라는 얘기까지도 아예 있죠. 예, 그렇죠. 이 테슬람이라는 게 테슬라 플러스 이슬람을 붙인 말인데 테슬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는다. 테슬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실제로요, 한 20년간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 실적이 서로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 머스크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테슬라 신앙의 어떤 중심에 있는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따라서 주식은 다시 오르곤 했거든요. 네. 그리고 머스크는 사실상 거의 우리 회사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분기에 뭔가 또 있습니다. 해서 항상 한 방을 내왔는데 자, 이번에는 뭐 새로운 한 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까지는 대충 예상을 한 것이지만은 we probably could have a few rough quarters. 자, 이게 아마도란 말을 붙이긴 했지만 힘든 a few rough quarters인데 이게 few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 a few 하게 되면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몇 분기를 가질 것이다. 자, 지금 한쪽에서는 자율차 언제 나오느냐, 또 뭐 로보택시 기술, 그 기술을 장착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역시 머스크도 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머스크가 현실을 인식한 그런 타임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오빠법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오빠법이라는 게 예산 감축법인데요. OBBBA법.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데에 더 역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빠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암초가 있거든요. 전기차 세액공제. 저거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상당 기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변경했다. 이게 배출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요. 네. 배출가스가 일정 이상 넘어서면 벌금을 때리기로 돼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벌금을 안 맞으려고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가서 연비가 낮은 회사에 가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거든요. 이게요, 테슬라 전체 매출액의 수익 기준으로 하면 순이익의 3분의 1이 이 배출권 판이 이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금 배출권 판매 이익이 2분기에 줄었다. 그런데 2분기는 OBBBA법이 시동도 안 된 상태예요. 네. 벌써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가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현재 자동차,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이나 매출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 그게 이익의 3분의 1, 30%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거기다가 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것, 사실 이것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데서는 신규 회사가 전기차로 나올 때 사실 그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쪽도 못 받으니까 머스크는 초기에는 이거는 별 문제 없어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가니까 요게 a few quarters 몇 분기 동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몇 분기라는 게 뭐 적어도 2분기, 많으면 4, 5분기까지 될 수 있는데 머스크가 자신 없어하는 모습 이것을 처음 보였다는 점에서 이게 머스크도 현타의 시간이 있구나. 자,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세주가 돼서 백기사로 테슬라의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요. 물론 이 트럼프가 내가 테슬라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난 테슬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권 시장에는 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었더라고요. 예, 낙폭이 조금 축소됐는데 예. 왜냐하면 저 SNS 쓰기 바로 직전에 행정서명을 하나 했어요. 행정서명이라는 게 테슬라의 자회사인 그 XAI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XAI라는 회사가 이 크로크라는 그 챗GPT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금 전 제품 미국의 연방 정부 제품에 그록을 출시하겠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검증이 되지 않은 연방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인공지능은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행정 서명에 발동했는데 그게 그록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 XAI의 그록을 사실상 조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트럼프의 이 머스크에 대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런 신호탄인데 병주고 약주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정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속으로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그 뒤끝이 있고 작심하고 지금 이 머스크를 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치 그 주가 하락이 자기 때문인 것 같으면 그것은 모든 유권자들의 비판이 자기한테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전상 나는 머스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테슬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정명령은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희망은요. XAI라는 회사, 그 인공지능 회사, 그 회사가 좀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기에 지금 출자하느냐. 요 문제가 주가를 상승시키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XAI의 주력인 그록을 연방정부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서명을 해놓고 그리고 SNS상으로는 난 테슬라가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로 보이는데요. 물론 머스크 저력이 있고 또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렇게 뭐 일거에 무너질 그런 간단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 머스크에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걱정하는 네. 그러나 오히려요 현타라는 게 현실을 자각을 하면 또 그 현실 자각 속에서 대안이 나오고 네.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속 허황된 망상을 꾸는 것보다는 현실 자각을 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파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연준 본부 건물을 방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앞마당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자들 앞에서 파월 연준 의장과 나란히 섰는데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뭐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 문제가 좀 불거졌고요. 대놓고 부풀려졌다고 얘기를 했고 파월 의장은 또 아니라고 또 그 앞에서 바로 받아쳤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상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 역사가요. 125년이 됐고 또 초기에도 원래 연준이 있다가 해체됐으니까
역사는 250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중앙은행에 나타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 일부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도 같다, 네 번째다 이런데 이것은 조금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 좀 왜곡된 저는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들이 갔던 것은 취임식 한다든지 무슨 오픈 세리모니가 있을 때 거기는 연준이 아니라 뭐 길거리에 있는 하수구에도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은 연준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행위를 한 거고 이번에는 연준이 뭘 잘못하고 있다 해서 지금 점검 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로 갖고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서요. 네. 자, 연준에서 집 짓는 것도 연준의 행정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대통령이 오니까 연준 의장이 일단 라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연준 의장이나 지금 대통령이 머리에 이상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연준이 무슨 폭탄 터트린 데도 아닌데. 공사 현장이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연준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전 효과. 아니 지금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쓴다는데 무슨 아방궁을 짓는다는데 여기 내가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시찰 왔다. 공사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31억 달러나 쓰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옆에 앉아있는 연준 의장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동아 정책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동아 정책 얘기한 거 아니고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31억 달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제롬 파월이 바로 거기서 이제 해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랬더만 역시 준비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그렇게 변명할 줄 알았어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예, 지금 저 보이는 저 상황이죠. 서류를 꺼내가지고 봐 여기 31억 달러로 돼 있지 않느냐. 예. 이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참 당황한 듯 보더만 아니 대통령 가까이 이거는 5년 전 건물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 건 아니라는 거죠. 예, 5억 달러가 5년 전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가 뭐 누가 이겼는지 우리는 제3자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관한 얘기는 옆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금리 내리길 바란다 하고 기자들하고 한 겁니다. 네. 그 옆에 파월은 그냥 딴전 피고 이거 나는 모르겠다. 뭐 그런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됐고 예. 그러니까 또 직구전 몇몇 기자들이 제롬 파월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자르는 거 뭐 자른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능하고 정치적 편향은 있지만 자르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을 테니까 자르지는 않는다. 도대체 그 제롬 파월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뭔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쇼죠, 쇼. 쇼를 하고 예. 있는구나. 특히 다음 주에 지금 연준이 잡혀 있으니까 네. 대통령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보여주는 뭐 그런 면에서 고도의 정치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죠. 거래 기술. 한미 통상 협의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갑자기 이 2+2 협상이 취소가 됐고 미뤄졌습니다. 뭐 언제 잡힐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8월 1일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합의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식 거래 기술이 아니겠느냐. 네. 그 The Art of Deal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사실 저 책을 그 특파원 시절에 읽으면서 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지도자가 쓴 글치고는 너무 좀 실전적이고 좋게 말하면 실전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11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목은 포장이 되어 있고 그걸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포, 상대에게 공포를 줘라.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정부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협상 깨고 이러니까 상대가 우리가 공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미치광이 전략.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모르게 하라. 또 포커페이스는 자 웃는지 우는지 모르게 하라. 허세를 부려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라. 모든 수단이라는 대목에 방점이 찍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말이 없고 모든 수단.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도 어떤 충분히 염두에 두라. 한국과 동맹관계가 깨져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플랜 B도 갖추라. 이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 미국이 이런 거래 기술에 따라서 한국 길들이기를 한다 해서 너무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의 거래 기술이구나. 그럼 거래 기술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중국 시진핑처럼 그 허점을 노리면 중간에 타코도 할 수 있잖아요. 타코도 트럼프의 거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타코 할 수 있도록 뭐 우리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조하고 공포를 줬는데 공포를 안 느끼면 더 초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히토류 같은 그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결정적인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맹이고 동맹이라는 게 우리도 아쉽지만 미국도 한국이란 동맹을 벌여서는 미국도 타격이 있고요. 네. 또 8월 1일 날 서로 그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중국과는 유예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8월 1일 날 한들 뭐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의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쓴 것은 저는 한국의 내부 분열을 노린 그런 거래 기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안 만나주면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관계를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과 동맹 깨느냐 뭐냐 하는 이런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전술도 일견 보이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가 담합해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 정부의 협상팀에 힘을 몰아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 예.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뭐 좀 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LG 자사주 소각. 자, LG전자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뭐 76만여 주 정도인데요. 이게 밸류업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G가 자사주를 소각한다? 저는 내 귀가 잘못된가 눈이 잘못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LG는 회사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자사주 소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자사주를 꾸역꾸역 사들이고 저것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을 해왔는데 다른 회사와의 경영권 방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면 LG 화학 같은 회사는요 소액 주주들의 그 쪼개기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자사주를 막교환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의 백기사를 동원해가지고 소액 주주 죽이기까지 이용을 해왔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각한다? 일단 소각을 하는 것은 소액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일이고 밸류업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더 세진 상법법을 바꿔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니까 그렇게 오기 전에 팔겠다는 그런 꼼수 아니냐. 물론 뭐 파는 것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LG가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게 대한 좀 진정한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 자사주는요, 사실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기업체가 자사주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슬그머니 상법을 바꿔가지고 자사주를 사도록 해서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테슬라 머스크 현타, 트럼프 파월 거래 기술, 그리고 LG 자사주 소각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